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권민석입니다. 비뇨기암 환자들의 항암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립성 요로상피암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5년 생존율이 낮은 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광암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일부 요관암이나 그 상부 요로의 암들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요로상피암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이제 국한병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광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는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는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좋지만 그 국소를 넘어가서 전이가 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0%대 아주 불량한 암이고 국내에선 지금 남성에서 1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암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백금계 항암제를 근간으로 하는 치료들을 많이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시스플라틴 그리고 90년대에는 엠박이라고 항암제 세 가지를 쓰는 굉장히 좀 인텐시브한 치료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이제 잼시타빈과의 병합요법이 등장했고 그 외에 시스플라틴 대신에 카보플라틴이라는 약도 병용하는 요법이 사용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요로상피암은 결국은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그것이 방광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암이 생기는 것인데 그쪽을 이제 막게 되니까 결국은 신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 방광을 절제하고 혹은 신장을 같이 절제하기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스플라틴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항암제들인데 백금계 항암제들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제한점이 많다는 것. 왜냐하면 신장 기능 저하를 잘 일으키는 신독성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항암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에 어떤 제한들이 같이 있는 암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시스플라틴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ORR 우리가 이제 CT에서 반응 평가라는 것을 해서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이후에 CT로 이제 크기를 재서 반응을 평가합니다. 이때 이제 30% 이상 줄어야지 PR이라고 partial response를 획득하는데 그 이상 획득한 partial response 또는 complete response를 획득한 환자의 비율입니다. 대체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시스플라틴 기반의 화학요법의 객관적 반응률, Objective Response Rate이 꽤 높은 편입니다. 50에서 70%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대략 그 메디안 PFS는 7에서 8개월 정도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후의 후속 치료들이 조금 부족했고 재발들을 좀 빨리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중간 생존, 메디안 오버럴 서바이벌이 14에서 15개월 정도 보고가 되고 시스플라틴을 못 쓰는 환자들, 그냥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뭐 60 미만인 환자들이 대상이 되는데 카보플라틴 기반의 요법은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메디안 OS가 10개월이 채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과거에 백금 기반 항암 요법만 할 수 있을 때는 몇 년 정도 살게 되나요? 라고 하면 중위수 1000명 중에 500등 정도의 환자가 대략 1년에서 뭐 한 1년 2, 3개월 정도를 사십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던 그런 암입니다. 지난 이제 10년간 이제 면역 항암제의 발달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사실 방광암은 대표적으로 면역 치료가 잘 듣는 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소 방광암에서는 수술 이후에 BCG라는 요법만을 사용해도 암이 재발을 잘 안 하는 면역 치료가 잘 작동하는 암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약들이 도입되어서 2차 이후의 약에서 세팅에서는 펜브롤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보험도 될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의 환자만이 좋은 반응을 보여서 이것을 좀 앞단으로 끌고 와서 1차 치료에 병합을 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고 여러 회사들에서 경쟁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상 연구가 대표적으로 한 뭐 4, 5개가 동시에 진행됐는데 대부분의 삼상 연구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플라틴 기반의 백금계 기반의 항암제 병용 요법에다가 펜브롤리즈맙, 아테졸리즈맙, 더발루맙 같은 PD-1 이니비터 혹은 PD-L1 이니비터를 병용한다고 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OS나 PFS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니볼루맙이라고 하는 요법은 최근에 백금계 항암제 병역 요법에서 림프노드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특히 좀 유의한 데이터를 보여서 허가를 받고 지금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은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1차에서 처음부터 같이 쓰지 않아도 젬시타빈 플러스 백금계 요법에 진행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아벨루맙이라고 하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유지하는 요법은 널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로상피암은 백금계 기반, 시스플라틴 기반의 항암제를 그동안 많이 사용하였다가 최근 10년간은 면역 항암제를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일부에서만 조금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약제가 도입이 되어서 방광암의 치료에도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엠폴투맙 베도틴이라는 성분명의 약이고 이것은 이제 상품명으로는 파드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약이냐면 엠폴투맙이라고 하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 베도틴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붙여서 만든 여기가 이제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는 클래스의 약입니다. 그럼 이 엠폴투맙은 뭐를 항원으로 타겟으로 하는 약이냐? 넥틴4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넥틴4라고 하는 단백질은 저희가 이제 세포와 세포를 붙여주는 셀 정션에 해당하는 몰레큘인데요. 넥틴4가 이런 유로셀리얼 그 블레더나 유레터와 같은 요로상피의 세포를 서로 붙여주는 그런 단백질로 알려져 있고 일부는 GI 트랙이나 스킨에도 조금 발현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틴4를 타겟으로 하는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가 방광에 이제 넥틴4 발현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많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약이 등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입증된 치료인 백금 기반의 화학요법 그리고 PD-1, PD-L1에 저항하는 3차 치료의 세팅에서 넥틴4를 타겟으로 한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단독 치료를 효과를 입증하였고 기존에는 파클리탁셀과 같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용했는데 그 두 군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 효과를 입증하여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불어서 조금 더 앞단으로 끌고 와서 효과를 더 입증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제 뒤에 소개를 드릴 텐데 키트루다와 같은 안티-PD-1 이니비터와의 병용 치료가 좋은 효과를 보여서 허가를 얻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의 현재의 국내 치료의 지형도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이제 1차 치료의 요법이 있는지를 선택을 할 때 우선적으로는 이제 파드셉 플러스 펜블루이즈맙이 좋은 데이터를 보이고 있어서 우선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파드셉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존 치료인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또는 젬시타빈 카보플라틴 또는 엠박과 같은 요법들을 사용할 수 있겠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니볼루맙이라고 하는 안티-PD-1 이니비터를 같이 쓰는 요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쭉 사용하게 되겠지만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나 젬카보 요법 또는 엠박 요법에서 SD 이상, 그러니까 처음에 이 요법에 보통 4사이클이나 6사이클을 사용하는데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벨로멜롭이라고 하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쭉 유지하는 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법이 또 등장함으로써 방광암의 생존이 또 연장되는 하나의 그런 사건이 되었고 이제 뭐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는 2차 요법으로 키트루다 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허가사항이 이 두 요법에 실패한 환자들이 나빠졌을 때 과거에는 파클리탁셀과 같은 화학요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대신에 이제 엠폴투맙 베도틴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키트루다와 엠폴투맙 베도틴을 사용하고 이후에 나빠지게 되면 다시 이런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 환자 치료에 많이 참고하는 이제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NCCN 가이드라인인데요. 보면 시스플라틴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치료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엠폴투맙 베도틴, 파드셉과 키트루다 요법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역시 시스플라틴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시스플라틴이 아예 없으니까 파드셉과 키트루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스플라틴 대신 카보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젬시타빈 카보플라틴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럽 종양내과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파드셉과 키트루다 요법을 더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고 금기 또는 투여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 화학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거가 되는 EV302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2023년 유럽 암학회 가을에 발표되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는 요로상피암 환자입니다. 여기서 파드셉과 펜브롤리주맙하고 기존의 표준요법인 백금계 기반 플러스 젬시타빈 요법을 보통은 4사이클에서 6사이클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1대1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비교를 하였고 이건 뭐 이제 어떤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PFS랑 OS를 삼았고 그 2차로는 ORR, 세이프티 등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드셉하고 키트루다의 요법을 보면 사실 오버롤 서바이벌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놀라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 선이 오버롤 서바이벌에 대한 파드셉 펜브롤리즈맙에 이제 해당하는 선이고 회색이 기존 백금계 기반인 요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잘 갈려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볼 때 아무리 유의해도 얼마큼의 기존 요법 대비 상승이 있느냐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해저드 레이시오라는 것인데 이 0.47을 기록했습니다. 이 0.47의 의미는 기존 백금계 화학 요법 환자 대비 파드셉 플러스 키트루다를 사용한 환자의 사망 위험이 53% 리스크 리덕션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팔리아티브 1차 요법에서 대략 의미 있게 표준 요법으로 제시되는 기존의 다른 암들의 전통적인 데이터들이 해저드에서 한 0.7, 0.6 정도만 되어도 기존 요법이 대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의 0.5 미만으로 보고가 되었고 거의 최근 뭐 3, 40년간 보고되지 않았을 정도로 높은 리스크 리덕션을 보여줬던 데이터고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내용들이고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의 경우도 보면 0.45를 기록을 해서 기존 대비 55%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다시 조금 여기 OS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 요법은 메디언 OS 16개월, 메디언 대비 파드셉 펜브롤리즈맙이 메디언 OS 31.5개월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31.5개월은 대략 2년 6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오버롤 서바이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PFS 경우도 과거에 전통적인 데이터가 7에서 한 8개월 정도였는데 12.5개월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OS랑 뭐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이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 그룹 나이가 뭐 고령이고 아닌 환자, 그리고 인종별, 그리고 남녀, 그리고 어떤 위치, 그리고 전이에 간전이가 있냐 없냐 이런 또 PDL1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환자에서 잘 들었는지를 비교를 해 보이는데 파드셉하고 펜브롤리즈맙 요법은 모든 서브그룹에서 다 고르게 효과를 잘 보였던 것으로 데이터를 보고하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데이터는 오버롤 레스폰스 레이트입니다. 우리가 생존 약의 효과를 볼 때 생존이나 OS 또는 PFS를 보는 데이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튜머 볼륨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CT를 찍었을 때 암의 크기가 줄어드는 비율을 보는 건데 PR이 대략 평균적으로 한 30% 감소한 거고 CR은 완전히 없어진 비율이죠. 잘 보시면 기존의 화학요법이 CR이 12.5% 대비
파드세 펜블로주맙이 29% 대략 한 30% 정도를 보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파셜 레스폰스는 32%대 38.7%.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것이 ORR, 객관적 반응률입니다. 그것이 67.7%대 44.4%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데이터는 프로그레시브 디지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ORR 중에 처음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는 전체 연구기관 중에 제일 잘 나온 반응이 프로그레시브 디지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시작하고 보통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반응 평가를 하는데 첫 반응 평가부터 암이 나빠진 겁니다. 약이 하나도 안 들은 거죠. 보통 20% 이상 커진 환자를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연구가 중단되고 다른 이제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내지는 카보플라틴을 사용한 군에서 13.6%였는데 이 경우에는 파드세 키트로다가 8.7%로 대략 한 3분의 2 정도는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그 이후에도 좀 계속 공격적으로 암이 자라는 경우들도 많고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환자들이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 첫 치료를 선택할 때 굉장히 디지즈 버든이 크고 2차 치료를 잘 못 들어갈 것 같은 환자는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좀 참고가 될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허가사항을 올해 8월 말부터 이제 획득을 해서 아직은 조금 리얼월드에서 경험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사용했을 때 좀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좀 특징이고 제가 이제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이제 그런 케이스를 한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76세 남자분이고 사실 요즘은 요 연령대가 사실 평균적인 저희가 만나는 방광암 환자들입니다. 이분은 원래 꽤 한 3, 4년 중에 유레터 캔서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으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유레터 캔서가 블래더 캔서에 비해서 조금 더 예후가 안 좋고 재발을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유레터 캔서가 있어서 수술한 환자들 중에 꽤 일부분은 블래더 캔서가 또 생깁니다. 내려오는 길에 또 블래더 캔서가 생기고 처음에는 국소적인 암이어서 TURBT를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고 BCG 6번을 했는데 BCG에서 금방 반응하지 않는 unresponsive가 됐습니다. 2022년 이제 3월이었는데 벌써 이제 11월에 바로 이제 레디컬 시스텍토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리얼 컨듀잇이라고 이제 소장으로 방광을 만들어주는 시술을 하고 지내셨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7월 경우에 간 그리고 인프절 그리고 복강 전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상태였고 환자 증상도 꽤 심했습니다. 그래서 등 통증 그리고 복통 등을 호소하였고 캔서의 파라네오플라스틱 심텀 때문에 환자도 피곤함,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고요. 치료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리버메타 여기 말고도 다른 레벨에 굉장히 수십 개 전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주기, 대략 한 주기가 저희가 3주거든요. 그래서 한 5, 6주 정도 이후에 찍었을 때 벌써 리버메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보이고 4주 때는 사실은 거의 다 노멀 리버의 덴시티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증상 자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벌써 한 2사이클 때쯤에는 많이 좋아진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제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관리에 대한 것들이 항상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약에 대해서 환자분께 설명드렸을 때도 부작용이 심하거나 어떤 더 두려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의사들도 초기에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연구에서 이제 많이 알려졌었던 데이터를 참고해서 저희가 처음에 많이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파드셉의 가장 이제 유명한 부작용은 피부 발진입니다. 초기에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래쉬 그리고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 2는 조금 약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환자분들이 가려움증 그리고 발진을 꽤 많이 호소하고요. 꽤 전신에 중증도의 발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서 초기부터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제 등을 사용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에 있는 그 항암제 메도틴 성분이 뉴로패시를 잘 일으킵니다. 그리고 빈도도 꽤 높고 오래 사용했을 때 누적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치료, 약제 등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엠폴투맛 베도틴 투여 후에 이제 고혈당 이벤트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그래도 혈당 관리를 잘 하는 편인데 서양에서는 이걸 좀 굉장히 중시하는 편입니다. 이제 외국 연자들 만나보면 유럽이나 영국 이런 데는 막 BSA 막 25, 30 이런 뭐 혈당 조절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파드셉 사용 이후에 고혈당 부작용, 그래서 DKA나 이런 HHS로 응급실로 오는 빈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모니터링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비교적 그런 빈도에 대한 것은 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안구 건조에 관한 증상도 환자들이 호소해서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암제 부작용을 그레이드 1, 2, 3, 4, 5 이렇게 나누는데 3가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증상이 심해서 응급실을 방문을 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부작용을 그레이드 3로 보통 두거든요. 그레이드 1, 2는 외래에서 조절이 가능한 정도인데 임상 연구 데이터에서는 그레이드 1, 2가 대부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임상 연구는 조금 잘 선별된 환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리얼월드에서는 조금 저희가 실제 처방할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빈도를 느끼는 편이고 초기에 그런 관리를 더 유의하게 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기 등이 약 투여 시기에 따라 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 하나는 한 3, 4개월 때쯤에 인터스티럴 렁 디지즈도 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CT를 찍었을 때 보거나 엑스레이를 모니터링을 하고 환자분께 뭐 호흡곤란, 기침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얘기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호흡곤란이 굉장히 갑자기 심할 때는 반드시 응급실을 와서 적절히 조치를 받아서 이때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고 하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설명들을 충분히 드리는 편입니다. 현재는 아직은 급여가 되지 않고 비급여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게 1차 치료를 설명드릴 때예요. 어쨌든 EV301이 아까 말씀드린 에스모 2023년에서 발표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던 파드셉 플러스 키트루다 요법이 기존 요법 대비 해저드 레이셔 OS 0.47, 그러니까 53%의 사망 위험 감소를 보이는 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설명드리면 이제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대략 약간 환자분 체중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환자분 실제 부담이 한 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3주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설명드리는 순간 저를 정말 이거를 하라고 저한테 권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설명 안 드릴 수 없는, 어떤 분은 또 나는 왜 이거 설명 안 해줘서 선택 못 하게 했느냐 라고 나중에 원망하시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요새 좀 진료실에서의 고민이고요. 그래서 급여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 체계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번 급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서 5%만 부담을 하시다 보니 어쨌든 지속 가능한 보험 재정을 생각했을 때 여러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든지 하는 이슈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요법이 등장하고 성공하면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와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병용 요법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임상 연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 연구들도 그런 쪽의 조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고요. 새로운 타겟으로 하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와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병합 요법도 끊임없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상피암에서도 넥틴4 외에도 다른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옵션들이 환자들한테 제공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유로상피암 치료 성적이 향상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 자체는 이제 프로그레션 때까지, 언틸 프로그레션 때까지 쓸 수 있다고 쓴다고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나빠지지 않으면 유지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메디안 PFS가 1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뭐 짧게 쓰는 분, 길게 쓰는 분 있을 수 있겠지만 12개월 정도는 유지를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부작용 같은 것 이슈 때문에 뭐 누적해서 쓰면 이제 손발 저림 뭐 이런 게 심해져서 젓가락질도 힘들고 단추도 못 잠그고 이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사실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